신문 이야기 도지코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준입니다. 겨울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 아침입니다. 이 겨울비가 그치면 날씨는 더욱더 내려가겠지요. 그런데 이 쌀쌀한 기온만큼 새정치민주연합 두 거물들 사이도 쌀쌀한 기류가 맴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 이 두 사람은 오늘도 날선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 과연 어떻게 점철될지 궁금합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의 이 속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정치 전문가 특별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두문 정치전략연구소의 서영호 실장 모셨습니다. 서 실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겨울비같이 반가운 겨울을 제쳐가는 팀인데요.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반가운 소식, 과연 어떤 소식 전해주실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장 푸시고요. 오늘도 저희 노을집구쇼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어떤 내용 보도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정치면에 실린 기사, 벌써 기사 제목부터 각세운 안철수인데 뭐라고 말했을까요? 왜 호남만 물갈이 대상이냐?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일가를 하는 안철수 의원, 호남 목소리, 호남의 편에 섰습니다. 친노 공천을 우려해서 호남 민심 껴안기에 나섰는데 안철수 의원,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화가 단단히 난 모양입니다. 심지어는 문안팍 하는데 보통 제안한 사람은 자기 이름 제일 뒤에 넣는 게 미덕인데 왜 문재인부터 먼저 넣느냐, 이런 지적까지 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리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문안 싸움은 이거 공멸이다. 야당에서는 현재 위기감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각각 다른 행보를 나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서대문구 거북골로에 홀로 사시는 길모 할머니의 집을 방문해 손을 부여잡고 위로하고 있는 사진. 안철수 의원은요, 역시 광주 남구 광주 김치타운에서 김장 당국의 행사에 참가했는데 두 사람 웃고 있지만 문재인 대표는 문재인 체제로 총선을 치를 준비를 해라 라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이웨이 걷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여당 쪽 상황은 좀 어떨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요. 호남 출마했던 이정현 같은 사람 이번엔 왜 없지? 박 대통령의 사람들이 이른바 편한 지역에만 출마한다라는 것을 박 대통령조차도 개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당 내에서 실제로 청와대에 있던 높으신 분들이 험지에 가서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돌아와야지 왜 편한 곳에서만 뒷짐지고 계시느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데 자세한 이야기 잠시 뒤 전해드리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그림마당입니다. 경향신문의 오늘 만평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제목, 이런 야당 우린 새누리당과 다르다. 뭐하러 힘들게 현찰을 사과박스에 옛날 한나라당 찻대기를 비유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카드 결제기, 카드 찻대기. 경향신문의 이 날선 비판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 1면입니다. 요즘 복면 쓰고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유행이라죠. 그런데 정치인들도 이제 복면을 쓰고 나왔나 봅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복면 금지법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뽀로로 가면인가요? 스파이더맨도 보이시고요. 이런 가면을 썼다는데 이들이 가면을 쓴 사연 잠시 뒤 전해드리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 사회면의 톱기사입니다. 한상균 위원장 조계사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한 조간신문은 눌러앉은 한상균이란 제목을 썼는데 창문을 빼꼼히 열고 2차 총궐기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라는 말을 외쳤는데 결국 조계사 신도회와의 기싸움에서 한상균 위원장이 승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번 주 토요일 집회, 한상균 위원장이 말한 대로 평화로운 집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요?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보이는데 잠시 뒤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리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만평 준비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을위원회. 문재인 대표를 식은땀나게 만드는 사람들은 문재인 대표의 측근들입니다. 노영민 의원 딱 한 곳만, 신기남 의원 내 아들만, 윤우덕 의원 내 딸만. 이외에 무슨 말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오늘 신문 이야기 도직구쇼 다양한 소식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첫 소식은요. 복면을 쓴 심상정 대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직접 만나보시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시위대를 IS 테러리스트에 던지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복면을 쓴 게 비슷하다는 이유랍니다. 그런 논리라면은 IS처럼 밥 먹고 숨쉬는 모든 이가 테러리스트냐? 실제 이런 식의 조롱이 누리꾼 사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복면을 쓰고 나와봤습니다. 제가 IS처럼 보이십니까? 그렇게 위협적이십니까? 정의당은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는 물론 민주주의를 되돌리려는 모든 시도를 막아내겠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뽀로로 가면을 쓰고 나왔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복면 금지법을 희화화한 일종의 희화화한 셈인데요. 글쎄요. 시위대의 폭력성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어서 조금은 아쉽습니다만 정성희 위원님, 심상정 대표를 포함해서 어제 이 정의당 의원들 복면을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분들은 스파이더맨 가면을 쓰고 정세균 의원은 이랬는데 예. 아니 왜 심상정 의원은 뽀로로 가면을 썼을까? 왜 뽀로로일까? 좀 그게 가면이 커요. 가면이 크다. 이건 농담이었고요. 심상정 의원 인상 참 푸근하고 좋은데 푸근한 인상만큼 가면도 큰 걸 썼다. 네, 여사들 쓸 수 있는 거는 원더우먼도 있고 아까 예. 블랙 위도우도 있고 했는데 뽀로로 쓰셔서 박 대통령을 기본적으로 복면 시위대를 IS에 비유한 박 대통령을 갖다가 이제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예. 위해서 저런 이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어저께 나왔지만 박경신 교수가 이렇게 말했네요. 복면 시위 금지법은 일종의 집회 실명제다. 사실 그렇게 볼 수 있고 제가 예. 말한 대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복면이 아니라 폭력성이거든요. 예. 그 복면 뒤에 숨어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때문에 지금 복면 금지법이 나왔는데 이게 문제의 초점을 지금은 이게 표현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 걸로 했는데 그 뒤에 숨어 있는 폭력성에 대해서 문제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야당이나 정의당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은 문제의 핵심인 폭력성의 문제는 비껴가고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비껴가고 있다. 박윤진 전 대변인, 정부의 복면 시위 금지법에 대해서 정말로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노총의 부산 지역에서는 2,000명이 복면을 쓰고 시위를 할 예정인데 그것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IS 발언을 희화화한 퍼포먼스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노총 쪽에서 이번 주말 집회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관심이 많아요. 근데 민주노총에서는 평화 집회 방침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문제가 됐던 집회 1차 민중 총궐기와 관련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집회 시위와 관련한 법은 권리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근대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었다. 집회 시위 출판 자유. 예. 그런데 이거는 권력자들이 눌러서 침해받는 것도 있지만요. 예. 이걸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적이에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집회 공간이 열렸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차벽 넘으려고 마치 그 집회를 한 거냐. 10만 명이 모였는데 차벽을 넘었느냐 못 넘었느냐만 남아버리는 메시지 전달의 실패에 대해서 네. 민주노총 지도부를 포함한 1차 민중 총궐기를 책임졌던 집회 주관 단체들이 반성해야 될 측면이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 복면금지법으로 막 논의가 넘어가면서 과잉금지 형태로 가는 거. 과잉금지. 우리 헌법이 또 금지하고 있는 과잉금지까지 쪽으로 가는 것은 예. 또 옳지 않기 때문에 정의당이라든지 새정치민주연합이라든지 이런 정당 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이제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아니 오늘 서영호 실장님 돌직구쇼 스페셜 게스트로 모셨는데 네. 옛날에 민주화 학생운동도 열심히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른바 문재인 대표를 필두로 한 새정치민주연합이라든지 방금 심상정 대표 복면 쓰고 나와서 박 대통령을 비판했는데 이른바 진보권에 있는 이 정치계 인사들은 정부의 복면 시위법에 대한 비판은 잘 하시는데 왜 시위대의 폭력성에 대한 지적은 상대적으로 없는 거죠? 전 그게 늘 궁금했는데. 민중대회에서 집회 폭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야당이 약자 편 들고 노조 편을 드는 거에 대해서는 부각되지 않고 야당이 아무래도 그런 정부를 비판하는 것들이 더 크게 비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예. 근데 문제는 저도
이 폭력 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해야 되고 엄벌을 해야 되지만 지금이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한무라비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정부에서 이런 폭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대항하는 것으로서 대응하는 것으로서 교과서가 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국정화로 가고 폭력을 또 다른 폭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폭력은 사전적으로 신체적 손상,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예. 가하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한다라고 사전적 의미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 약자가 표현 방법에서 그날 10만 명 모인 사람 중에서 한 9만 9천 명은 예. 자기 시위에 대한 요구를 했는데 1000명 정도가 불법 시위를 했단 말씀입니다. 그 1000명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사회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복면 금지법이라는 걸 들고 나오는 예. 국가의 처사가 올바른 것인가. 이번에 프랑스 테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기 두 가지죠. 테러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또 하나는 테러의 온상지인 이슬람계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 때문에 계속적인 시위와 폭동 비슷한 소요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예.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만이 테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처럼 두 가지 측면 다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정부가 복면 금지법이라고 하는 강압적인 수단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좀 예. 정부에서 그런 반대자의 입장 배려해주는 그런 게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 실장님 지적해 주셨듯이 안용환 전 의원님 사실 우리 돌직구쇼 가족들끼리 시청자분들도 우리 가족이니까 가족들 식구들끼리 얘기하면 툭 터놓고 얘기해서 야권 인사들이 이번 시위대의 폭력성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한 바가 제 기억엔 없습니다. 없지요. 그 말 했더라면은 더 그 뒤에 할 말이 설득력이 있었을 겁니다. 예. 사실 저는 심상정 의원이 복면 시위대가 뼈로로 복면하고 나옵니까? 아마 이번에 복면 시위대가 무슨 엑스맨 강연 뭐 이런 거 하고 나오진 않죠. 만화 영화 복면하고 나오진 않습니다. 스파이더맨 가면서 안 이번에 않습니다. 저 시위를 예. 제대로 현실을 보여주려면 이번에 시위를 할 때 300~400명의 전문 복면 시위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득력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복면을 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걸 막으시겠습니까? 이게 설득력 있지. 뼈로로 얼굴하고 무슨 만화 영화 나오나 아주 예. 이쁜 얼굴을 하죠. 그걸 막겠다는 게 아니죠, 정부가. 300~400명의 시대가 했던 정말 검은 마스크 쓰고 모자 푹 눌러 쓰고 곡을 쓴 모습으로 나와서 자, 이게 우리 시위했던 모습입니다. 자, 이걸 막을 건지 우리 판단합시다. 라고 한 게 정상인 것이죠. 네. 그래서 저건 심상정 의원이 참 예쁜 복면을 쓰고 나왔는데 논리는 별로 맞지 않았다는 거 하나 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 복면 시위는 자기의 폭력성을 숨기기 위한 그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복면 쓰고 경찰을 폭행하고 쇠 파이프로 경찰차를 부수는 저 사람을 막겠다는 거지. 예. 뒤에서 시위하겠다는 사람을 막겠다는 게 아니면 저 보십시오. 저 모습을 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 저 모습 심상정 대표 저 모습을 하고 나와서 자 이걸 막으시겠습니까? 하게 보여줘야지. 심상정 대표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 우리가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10만 명의 시대가 있다면 99,700명은 뒤에서 아마 조용히 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300명의 폭력성을 막기 위해서 복면 시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99,700명이 평화적 시위한 사람들의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지 99,700명의 뜻을 얼굴을 막겠다는 건 아니죠. 입을 막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또 하나는 경찰에 대해서 제가 할 이야기는 있습니다. 이번에 2차 민중 권리 좀 허락해 주십시오. 예. 허락해 주고 현재 민노총에서도 평화적 시위를 한다니까 한번 지켜보고 국민들이 이번에 한번 두 눈 뜨고 다 지켜볼 겁니다. 자, 누가 약속을 지키는가? 그래서 평화적 시위를 해가지고 만약에 폴리스라인 문재인 대표 이야기했죠. 폴리스라인 지켜야 된다고. 예. 폴리스라인 어긋난 사람은 과감히 법칙 행하십시오. 법대로 하십시오. 끌고 가십시오. 그래서 놓으십시오. 그렇지만 폴리스 나이 안에서 평화롭게 한 건 그대로 놔두십시오. 한번 이번 기회에 예. 대한민국의 평화적 시위가 정착될 수 있는지 없는지 광화문 내구로에서 그걸 보여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는 시험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노총도 평화적 시위에서 반응이 괜찮으면 앞으로 폭력시위 할 것이고 정부도 평화적 시위가 그대로 놔두면 잘 됐다 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예.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안용환 전 의원은 경찰이 집회 허용해줘라라고 말은 했지만 정부와 경찰의 분위기를 보면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복면 금지 법안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견들이 많습니다. 과연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복면을 금지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은 또 논란이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황교안 국무총리가 연일 이 복면을 허용하지 않겠다.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어제는 또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네, 어제 그 국무회의였죠. 굉장히 강한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심상정 의원의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예. 공안통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복면 뒤에 숨어서 근데 이제 마치 경향신문은 복면 끝까지 추적해 엄단이라고 해서 뽀로로 가면을 써도 또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하는 것 마냥 제목을 썼는데요. 예. 그건 아니고 복면 뒤에 숨어서 익명성에 숨어서 행하는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철저한 체증을 통해 추적하겠다라고 하면서 예. 복면 금지법을 시행할 의사와 더불어서 아마 2차 대회가 만약 발생한다면은 복면 뒤에 숨을 폭력성에 대해서 강하게 엄단할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지금 양측이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데 그 분수령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12월 5일 민노총 측이 예고한 대거 상경 투쟁. 굉장히 시위 이름이 긴데 한상균 위원장은 조계사에 은신하면서 이번 토요일 집회 끝까지 경찰이 불허하더라도 집회 시위를 강행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경찰청장의 좀 목숨줄을 민노총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민노총 측에서 제기한 계속 그 집회를 갖다 경찰이 불허하고 있거든요. 오늘 시민단체가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우리 안영환 의원들이 얘기한 대로 이게 내주잖아요. 그렇게 돼서 혹시라도 불법 집회가 하거나 폭력성이 커지면 경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가시기 전에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책임을 누가 뒤집어 쓰겠습니까? 경찰이 뒤집어 쓸 테죠. 그러니까 아마 경찰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으로 이어집니다. 만나보시죠. 한상균 위원장이 어제 창문을 빼꼼히 열고 경찰 들으란 듯이 집회 강행하겠다. 우리는 평화 집회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우리를 탄압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12월 5일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많은 민중들이 올라옵니다. 이 목소리를 정부는 들어야 합니다. 왜 듣지 않고 차벽과 물대포를 막습니까? 우리는 평화 시위를 약속했습니다. 이민선 변호사님, 왜 듣지 않고 물대포와 차벽으로 우리를 막아서느냐? 정부가 평화 시위를 탄압하고 있다. 한상균 위원장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믿기 힘들죠. 만약에 정말 평화 시위를 준비를 한 상태에서 차벽과 물대포가 먼저 나간 거라면 저는 한상균 위원장이 지금 저곳에 숨어 있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휼한 마음을 표현할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표현할 것이다. 그럼 긍휼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상균 위원장의 지금 말은 굉장히 톤다운이 된 거죠. 예. 굉장히 톤다운이 된 것이고 지난 토요일에 몇 주 전에 토요일에 서울 광장에서 호위대에 둘러싸여서 했던 말은 서울을 전복하겠다였습니다. 청와대로 진격하라. 청와대로 진격하라였습니다. 처음부터 비폭력 시위를 각오하고 고의를 갖고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폭력 시위를 처음부터 의도했다. 이제 와서 비폭력 시위를 2차 대회는 다행히 비폭력 시위로 하면 다행이겠지만 이제 와서 자신은 평화주의자인 양, 비폭력주의자인 양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많은 거를 목도한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민노총은 어제 그 말씀 주셨어요. 국회의원들한테 공문 보냈잖아요, 민노총에서. 우리 낙천 운동하고 있다. 국회의원들 잘 새겨 들어라.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민노총은 이익 집단이기 때문이다. 전 거기에 100% 동의를 했습니다. 네. 그들은 이익 집단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익 집단 중입니다. 어떤 이익 집단이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곳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익 집단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그렇게 공문도 감히 보낼 수 있고 그럼 국회의원들이 겁이 먹어갖고는 제대로 답도 못하는 그런 이익 집단입니다. 그런 이익 집단의 위원장입니다. 약자가 아니라는 거죠. 약자가 아니고요. 팔다리가 다친 동물이 아니고요. 어떤 의지할 데가 없어서 종교밖에는 숨을 데가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조계사 신도회가 한상균 위원장을 조계사에서 나가게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지만 결국 한상균 위원장 측이 승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점은 한상균 위원장이 이번 토요일에 평화 시위를 하는데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라는 이 주장을 과연 이번에는 믿을 수 있을까입니다. 여쭙겠습니다. 정 의원님,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거는 이번에는 조계사가 6일까지 퇴거하지 않겠다는 걸 한 것은
종교계가, 특히 불교계가 이번 그 평화 시기에 대해서 연대 보증을 쓴 셈이거든요. 조계사가 보증을 쓴 셈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폭력성이 드러나거나 이게 난동이 되면은 전체의 조계사는 물론이고 그 뒤에 있는 전체 불교계 신자들을 적으로 돌리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번에는 메시지 전달에 주력할 것 같아요. 메시지 전달에 주력해서 그리고 또 이것도 보여주겠죠. 정부가 복면 시위법을 지금 금지법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평화 시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불법성이나 이런 것은 적게 가져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누군가가 통제를 안 따르고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바로 불법 폭력성만 부각이 되고 메시지 전달에 아까 말한 대로 실패하게 되고 예. 그 사태에 대해서 경찰은 굉장히 꼴이 우습게 돼서 어쩌면 강신명 경찰총장 제 자리에 있을 수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위대에 놀아날 모습을 볼 수도 있다. 예. 평화 시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하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후폭풍은 정말 감당하기가 힘들 겁니다. 후폭풍은 감당하기 힘들다. 그 안에는 조계사라는 거대한 종기도 들어가 있고 경찰청의 입장도 들어가 있고 청와대 입장도 들어가 있고 야당의 입장도 들어가 있는 모양새인데 박용진 전 대변인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에 평화 시위를 하겠다. 네. 한상균 위원장 측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네. 경찰에서는 이미 이번 주말 집회를 금지한 상태인데 민노총에서 신청하는 대상 이름만 바꿔서 계속 집회를 신청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끝까지 경찰이 집회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집회를 강행하는 것만으로도 불법 아닙니까? 저는 경찰이 자의적으로 막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봐요. 막는 게 불법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 민주노총도 신청해봤고요. 집회 주체로 전농도 해봤고 둘 다 안 된다 하면서 시민단체가 오늘 이제 어제 다시 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시민단체는 그 이전에 폭력적인 어떤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이 만일 이것도 불허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너무 포괄적인 금지예요. 그쵸. 그리고 이거는 대한민국은 집시법이요. 허가제가 아니에요. 신고제입니다. 예. 일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게 하는 몇 가지 조건만 안 하면 다 그냥 받아주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경찰이 경찰서장이 그냥 이거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 자체는 안 맞다고 봅니다. 저는 늘 얘기했습니다만 민주노총이 제발 이번에는요. 창조적으로 집회했으면 좋겠어요. 예. 즐겼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라. 오히려 비폭력으로 갔는데 경찰이 폭력적으로 나오잖아요. 오히려 뒤집힐 거라고 저는 봐요. 그쵸. 그러니까 예. 아예 무저항, 비폭력, 평화기조로 쭉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좀 이제 정부가 너무 이제 그 포괄적인 금지로 나오는 거다. 그리고 엊그저께 또 나왔던 얘기가 우리 사라졌던 백골단을 다시 편성해서 검거적으로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예. 또 총리까지 나서서 이렇게 막 포괄적으로 가니까 예전에 왜 우리 아침에 한번 다룬 적 있잖아요. 리포트 대사를 칼로 테러했었던 김기용 씨와 관련해서 그때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니까 무려 검사, 경찰 그 특수 팀 만들어가지고요. 전담반 만들었는데 124명의 뭐 특별 대책반 만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배후 세력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과잉해서 반응하고 이렇게 가는 정부도 제가 볼 때는 아주 불편함을 주고 있거든요. 12월 5일이 이런 불필요한 불편함들을 예. 완전히 해소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용호 실장님 네.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국민 여론은 한번 믿음을 줬었는데 지난 주말에 불법 시위, 폭력 시위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강경 진입이 나왔습니다만 경찰과 국민 입장에서는 한번 그렇게 한 전력이 있는데 그리고 분명히 그 장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박근혜 심장 밑에서 처절히 투쟁하겠다. 청와대로 진격을 외친 바 있는데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이게 뭐 사람들의 마음을 법과 제도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마침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에 들어가 있는 만큼 부처님 경구를 한번 대석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예. 이게 그 유명한 말씀을. 예. 아니, 특별한 경고가 나올 줄 알았어요. 예, 긴장했어요. 예, 그 인도어로 나무는 돌아가서 귀의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의지한다 돌아가서.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하고 그 부처님께로 돌아가서 귀의한다. 부처님의 생각이 뭐겠습니까? 부처님은 왕족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과 함께 예. 살아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처님 정신은 역지사지라고 봅니다. 정부 여당도 야당도 조계사도
그리고 집회 시위를 주도하는 민주노총도 서로 상대방 입장에서 한상균 위원장은 자기 주장이 정당하다면 정정당당하게 자수해서 예. 자기 정당성을 알려야 될 것이고 경찰과 정부는 폭력 진압이라던가 내지는 복면 금지 법을 만드는 강압적인 조처가 아니라 그 노동자 농민들이 왜 물대포를 맞으면서 거리에 나왔을까라고 하는 정치 부재의 현실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예. 법으로만 다 될 수 없다라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 입장을 한 번 더 고려해보고 이번 계기가 여러 야로 그다음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나눠서 하는 대결의 장이 아니라 한층 더 성숙돼진 우리 사회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장으로 만드는 것들이 어쩜 제도와 법률보다도 더 나은 그런 대응이 아닐까. 국민들이 그것을 아마 바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상균 위원장이 겉으로는 나무아비 탑을 관세음 보살을 외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 동아일보를 포함해서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내용도 따르면 한상균 위원장이 겉으로는 평화 시위를 외치고 있지만 뒤로 한상균 사수대 50명을 결성해서 조계사로 은밀히 침투하려 했다거나 아니면 조계사 내에서 장기 농성을 벌이려던 준비들이 무산됐었다. 이런 보도들도 양면 전술을 취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지금 민노총 지도부의 최대 관심사는 6일 이후에 한상균 위원장이 자진 출두에 체포될 것인가 아니면 도망을 갈 것인가 예. 다른 지역으로 도망갈 것인가 아마 그게 가장 현안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무슨 뭐 6월 시위야 뭐 각 지부에서 다 하는 거고 한상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놓고 한상균 위원장도 지금 저기서 창문을 열고 뭐 소리치곤 하지만 6일 이후에 내가 감옥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그래서 예. 저는 한상균 위원장이 떳떳하게 나와야 됩니다. 본인 말대로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민중을 대변했다면 법정에 서서 민중을 대변하십시오. 민중을 대변하고 싶다면은 저는 이 집회를 볼 때마다 민노총이 어떻게 민중을 대변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근로자의 3%밖에 가입률이 없습니다. 예. 그들이 어떻게 전체를 대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민노총 노조원을 대변한다면 전 100배 동의하겠습니다. 민노총 노조원들이 이렇게 어렵다면 100배 동의했어요. 그런데 민중들의 힘든 삶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민노총은 대부분 대기업 노조들입니다. 예. 우리 사회에서 이미 대기업 노조원들은 기득계층화됐습니다. 현대중공업 평균 임금이 1억입니다. 그분들 어떻게 민중을 대변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래서 민노총 노조원들의 이야기를 대변하겠다면 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찌됐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경찰은 이번 집회를 허용해 주길 좀 바랍니다. 예. 만약 경찰이 이번에 허용을 해 주지 않는다면 또 이 집회에 관한 이야기가 폭력 시위 문제가 사라지고 민주대 반민주 구도로 갑니다. 지금 아마 민노총이나 뭐 좌파나 뭐 진보 진영에서는 자, 이 구도를 결국은 이 정권이 반민주성이 드러났다라는 구도로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각종 복면금지법이라든지 이번 시위에 막는 것도 민주주의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는 것으로 지금 밀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금지한다 하더라도 나올 겁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독재 정권 타도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는 독재 정권 타도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퇴로는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구도를 강압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우리 사회가 성숙될 수 있는 한 계기로 삼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예. 복면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하겠다라는 정부도 그리고 복면을 쓰고 경찰 차벽을 넘고야 말겠다고 하는 민노총 측도 양측이 한 발씩 양보를 해야 하는 말 그대로 부처님의 마음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 안 하고 계시다면 조계사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다음 뉴스 전해드릴 겁니다. 정치 뉴스 준비했는데요. 저는 여당 지지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야당 지지자도 아닙니다. 정치부 기자일 뿐인데요. 그런데 한쪽 정당이 잘 나간다면 그 정당을 막을 수 있는 다른 쪽 정당의 건강함도 필요합니다. 진보의 생명은 도덕성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그 도덕성이 지금 무너진 것 같습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이른바 측근 갑질, 속타는 문재인 대표, 그리고 강철수로 거듭난 안철수 의원. 이 두 사람 중 문재인 대표 쪽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성희 위원님, 진보의 생명은 도덕성 맞습니까? 사실 저는 뭐 도덕성이라는 거는 진보 보수의 의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과거에 보수는 능력이고 뭐 진보의 생명은 도덕성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어제도 소개해드렸고 오늘 조간신문에 모두 났는데 이 진보의 어떤 그 생명인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하는 일이 바로 문재인 새정치연합의 대표의 측근에서 네. 바로 눈앞에서 발밑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문제죠. 예.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노영민 의원 카드 결제기까지 사무실에 두고서 자신의 시집을 팔다가 이제 무리를 빚었고요.
노영민 의원, 문재인 대표 비서실장 출신이고 운동권 출신의 삼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도덕성을 핵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경력을 쌓아오신 분인데 그렇고 또 뭐 직전으로 조금 돌려보면 어제 우리 안용환 전 의원이 얘기해줬지만은 그 신기남 의원 예. 그 아들이 로스쿨 시험에 떨어지니까 찾아가고 심지어 부르기까지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따졌고 앞으로 로스쿨 뭐 계속 하겠다라는 예. 제안까지 했었고요. 그다음 윤우덕 의원 딸 LG 디스플레이 채용 문제 때문에 물의를 일으켰는데 이렇게 문재인 대표의 바로 발밑에서 일어나는 의원들의 갑질이 도마에 올라 있습니다. 오늘 그 지적은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모든 조간 신문들이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두 가지 만평과 한 가지 기사를 여러분께 지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만평입니다. 이 만평은 중앙일보 오늘자 만평입니다. 앞서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생계형 갑질입니다. 갑질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을지로위원회, 야당에 있습니다. 을을 위한 위원회,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겠다는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표의 측근들로 분류되는데 이번에 노영민 의원 딱 한 곳만 카드 결제기 두고 시집 판매하다가 이번 여러 조간신문과 우리 방송에 의해서 보도되고 있는데도 지금 노영민 의원 도대체 내가 뭐 잘못하고 있냐. 당당하죠. 예, 당당합니다. 사과나 사죄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신기남 의원, 내 아들만 로스쿨의 졸업 청탁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문재인 의원 측근입니다. 윤우덕 의원, 내 딸만 취업 청탁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역시 문재인 대표 측근입니다. 다음 만평 보겠습니다. 이게 중앙을 보니까 이랬겠지. 아닙니다. 더 셉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제목은 이런 야당입니다. 이런 야당. 이런 야당. 지금 자막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야당이라는 뉘앙스가요. 이런 야당인지 이런 야당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경향신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린 새누리당과 다르다. 새정치민주연합 카드 결제기 뭐하러 힘들게 현찰을 사각박스에 한나라당 찻대기. 무겁게. 찻대기랑 다를 바 없다. 경향신문에서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목은 카드 찻대기다. 카드떼기. 카드떼기다. 찻떼기가 아니라 카드떼기. 경향 만평이었고요. 한겨레 기사 하나 보여드릴까요? 한겨레 신문 5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시집 강매 의혹 노영민 의원자도 안 묻혔어요. 의원. 사과는커녕 신문 기사 제목에서 커녕이라는 말 잘 안 씁니다. 한겨레 신문이 쓰고 있는 기사 제목에서부터 노영민 의원과 노영민 의원을 두둔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질타가 경향, 한겨레 할 것 없이 오늘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어제 이 노영민 의원의 카드 결제기 사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언급도, 유감 표명도,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회의에서 어떠한 성토도 없었습니다. 제 식구 감싸게 하려는 것 같다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서영호 실장님, 네.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그리고 동아일보 모든 신문들이 카드 결제기를 둔 노영민 의원보다도 그 노영민 의원을 두둔하려 하고 있는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왜 계속 부패를 감싸느냐. 네. 이제 더 이상 노영민 의원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문재인 대표의 문제입니다. 그 문재인 대표는 문한박 연대를 왜 하려고 하셨습니까? 문한박 연대는 과정이고 수단이고 결국은 혁신을 통해서 총선에 낡은 정치를 물갈이하겠다. 낡은 정치란 부정부패, 맨날 친노 비노 나눠 싸우는 개파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고질적인 당내 야당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문한박을 수단으로 들고 나오셨는데 정작 문한박에는 그렇게 고뇌하고 많은 공을 들이시면서 이런 측근의 그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신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한박 연대에도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그 취지도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일벌백계하자는 얘기인데 한 국가의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측근에 대해서 상은 더 가혹하게, 벌은 더 가혹하게 상은 더 박하게 줘야지
상대 경쟁자라던가 상하관계라던가 경쟁자들의 질서가 잡힙니다. 예. 그런데 이런 태도를 가진 그 문재인 대표가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문한박 연대를 하더라도 도대체 무엇을 위한 문한박 연대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문재인 대표 자신의 운명, 제1야당의 차기 대권 주자의 운명이라고 생각하시고 단호하게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임순 변호사님, 네. 야당에 과연 자정 기능이 있느냐라는 의문에 대해서 같은 당인 안철수 의원이 야당에 있는 윤리심판원도 혁신해야 한다라고 어제 일가를 했는데 네.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있는 윤리심판원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아, 네. 혁신의 대상이다라고 했는데 굳이 혁신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왜요? 왜냐? 지금 윤리심판원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원장도 지난 9월에 그만두셨고요. 개파 문제로 그만두셨고 위원들도 개파 갈등 문제로 모두 사표를 내서 지금 윤리심판원의 위원들이 공석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바로 그래서 노영민 의원이 당당하게 난 잘못한 거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그러면은 날 그럼 조사해봐라. 그럼 윤리심판원에 스스로를 제소해야 되는데 거기다 못하고 원래 정무직, 사무직, 당직자만 조사할 수 있는 당무감사원에 예. 스스로를 제소했다라고 하죠. 근데 이 당무감사원은 말씀드린 대로 정무직, 사무직, 당직자가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의원은 조사 대상이 원래 아니라고 합니다. 예. 윤리심판원이 부도덕한 의원을 징계해야 할 윤리심판원 자체가 지금 공중분해된 상황이라서 의원의 비리 문제도 지적할 기관도 없다. 어찌해야 합니까, 정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문재인 당대표의 리더십 아래에 있는 것은 정말 이 추락하는 데가 끝이 없어요. 이 바닥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의원 갑질이나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지금 우리 그 서양호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의 태도거든요. 예. 근데 이제 명확하게 얘기 안 하고 어저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저께 제대로 원칙적인- 처신해야 된다. 처신이 좀 그렇다. 네. 네, 그런 정도로 얘기를 했거든요.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리더의 태도가 그렇고 그다음에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감사해야 될 기구는 지금 공중분해돼서 아무도 없거든요. 그럼 이거를 누가 견제하고 감시하고 이거를 하겠습니까? 이게 의원 자신은 관행이다. 카드 예. 결제가 관행이라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한테 주는 충격과 이미지는 굉장히 커요. 이런 작은 일로 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이 2%에서 4%가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심각성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들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안영환 전 의원님, 새누리당 소속 전 의원님에게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든 민주당이든 야당이 더 잘 돼야 새누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고 저는 정치부 기자로서 믿는데 그럴 기미가 좀 보입니까? 글쎄, 옳으신 말씀이세요. 사실 민주주의는 수레로 따진다면 두 바퀴가 균형 있게 굴러갈 수레가 제대로 굴러가는 겁니다. 비행기도 두 날개가 균형이 맞아야 추락하지 않는 것이지요. 여야가 균형 있게 발전돼서 같이 가는 게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새누리당도 지금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모습은 국민들의 걱정과 실망, 분노까지, 특히 새정치연합 지지자들의 분노까지 사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특히 최근은 야당에서 을지로위원회를 2013년 5월인가 만들었지요. 을지로위원회는 을의 입장을 정말 대변하는 그런데 이번에 방금 우리 지적해 주신 세 분이 다 을지로위원회 소속이랍니다. 예. 즉 을지로위원회 소속분들이 아주 명확한 센 갑질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을뿐인 위원회고 마을뿐인 을챙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 의원들이 전 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일부 야당 의원들 보면은 야당 의원의 특권을 굉장히 누리신 분들이 많아요. 그 소리는 무슨 이야기냐? 야당 의원은 피감 기관을 마구 혼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은 혼낸다면은 글쎄 좀 비이성적이고 여권 내에서 좀 저럴 수 있느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하지만 야당 의원은 마구 혼내야지 투쟁성이 있고 야당성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피감 기관들은 더 겁을 내는 겁니다. 야당 보좌관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안 한 경우에는 여당한테 넘어갑니다. 야당은 또 그 위원회에서 누구 기관에서는 자료 제출 안 했다면 피감 기관의 밑에 부하 직원들께 겁을 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피감 기관 입장에서 본다 야당 의원들이 그것을 톡톡히 누리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봤습니다. 아마 이번에 자녀 취직부터 하고 이런 분들도 그런 심리, 피감 기관이나 산하 기관들 그런 심리 이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갑질은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여야가 그렇다고 해서 따로 뭐 없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갑질 안 한다는 이야기는 저는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야당은 더 도덕적, 왜 스스로 도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 도덕적이 되고, 이번에 세 분의 부분은 문재인 대표의 정말 결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노영민 의원의 당당함이 왜 이렇게 낯설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예. 이상하게 여당 의원들 잘못 많이 합니다. 잘못 많이 해요. 근데 여당 의원도 잘못 많이 해요. 많이 하죠. 훨씬 더 많이 하죠. 예. 왜냐면 숫자도 더 많고 권력도 더 오래 잡아왔고. 예. 근데 여당 의원들은 잘못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짧습니다. 안 했다라고 하든지 잘못했다라고 하든지 정의할 말이 없으면 어허 한마디 합니다. 예. 근데요, 야당 의원들은요, 뭐가 그렇게 앞이 긴지 모르겠어요. 정치적 탄압이다. 표적 수사다. 예. 관행이었다. 선의였다. 제대로 인정하는 걸 한 번도 못 봅니다. 네. 늘 뭔가 남 탓이고 사회 탓이에요. 늘 자신들은 뭔가 잘못한 게 없어요. 최고의 면죄부는 그거예요, 늘 그래왔는데. 최고의 면죄부는 여당은 더 해오지 않았냐. 우리는 덜한 거다. 왜? 그런데 저희 국민으로서 묻고 싶어요. 야당이 그럼 정치에 뛰어든 이유가 그런 여당 꼴보기 싫다고, 그런 여당 비판하겠다고 온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여당은 더 했으니까라는 걸 핑계로 대는 순간, 아, 그럼 그동안의 비판이 도덕에서 나온 게 아니라 혹시 질투에서 나왔던 건가? 자기들도 하고 싶어서 온 거였어. 못 가져서 온 거였어. 자신들도 더 가지려고 의른 의심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나 약자를 위해서 목소리 많이 냈는데 왜 나 하나 잘못한 거 가지고 왜 이래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 심리라는 게요, 많이 부족하고 미숙해서요. 5개를 다 잘못해도 한 번 잘하면 아이고 저 사람이 생각보단 괜찮네 이렇게 생각되겠지만, 4번 좋은 목소리 내다가 한 번 이상한 짓 한 번 하면 아이고 똑같은 사람이었어 하고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억울할지언정 그게 사람들의 심리라는 걸 줄 알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좀 맞춰서 억울하다 소리만 하지 말고 잘못했다 소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뭔가 결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설까요? 문재인 대표가 지금 되게 위기잖아요. 근데 거꾸로 보면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두 가지 경우의 예를 들을게요. 야당에서 가장 조롱하고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이 대통령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요, 그 당시 여당, 한나라당, 지금은 새누리당으로 이름 바꿨는데요. 이름 바꾸면서 가장 어려울 때 비대위원장 맡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가차 없었어요. 가차 없었어요. 줬던 공천도 그 다음날로 뺏어버렸어요. 예. 여러 명을 제가 그렇게 봤습니다. 제가 그 당시도 야당 대변인을 하면서 와 저렇게까지 정말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에 대한 지지율도 회복되고 결국은 그분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예. 지금 뭐 그때 했던 약속아, 지금 야당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봐요. 아까 잠깐 읍참마속 얘기했는데요. 삼국지 다시 이렇게 되짚어 보면 그때가 최대 위기였어요. 제갈공명에. 예. 왜냐하면 이미 돌아가신 선제인 유비가 마속은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유언 중에 마속을 예. 쓰지 말라. 너무 사람들이 가볍다고 그랬거든요. 아, 유언으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봉장으로 보내가지고 가정산 밑에다가 진치라고 그럴 때 자기도 이상하니까 다른 사람까지 붙여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 마속이 그 명령을 어기고요. 산 위에다가 진을 치는 바람에 전쟁 자체가 완전 박살나버렸습니다. 3년인가를 준비해가지고 중원으로 진출하는 그 선거 초방에 작살이 난 겁니다. 예. 그래서 유비가, 제갈공명이 어떻게 해요? 울면서, 너무 아꼈던 사람이니까 울면서 마속에 목을 치고 자기 스스로는 3단계를 강등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선제 유언을 어겼던 사람 아니야? 이런 웅성웅성거리는 다 사라지고요. 역시, 제갈공명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뭉쳐야 예. 된다라고 하는 국가적인 이 기분이 산 거거든요. 문 대표에게 절호의 기회다. 저는 문재인 예. 대표가 지금 이 위기가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비대위원장으로서 새누리당의 위기를 극복해낸 것처럼 또 초나라의 위기를, 초기의 위기를 극복해내는 것처럼 제갈공명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를 온 나라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타했는데 여당은 그럼 괜찮냐?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여당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여당 내에서도 또 한 가지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들은 왜 꼭 편하게만 살려고 하느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도시구 신문입니다. 총선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들 텃밭에만 몰린다. 텃밭에만 몰린다. 텃밭에만 몰린다. 편하게 산다. 박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호남 출마했던 이정현 같은 사람 이번엔 왜 없냐?
박용진 전 대변인, 일단 팩트 체크부터 해보죠. 네. 여당에서 특히 이 청와대에 계신 높으셨던 분들께서 이번 선거에 대거 출마를 하신다고 입장을 밝히셨는데 험지에 가서 내가 대통령의 측근이니만큼 험지에 가서 싸워서 돌아오겠다라는 분 단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사 제목이 뽑혔죠. 예. 제가 볼 때는 이정현 의원 지금 조선일보 한 뭐 1000부 정도 사가지고 지역에 뿌리고 있지 않을까. 이정은 의원은 자전거 아니,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써주는 이렇게 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 전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정현 의원을 그냥 공중부양시키는 기사긴 한데 예. 팩트 체크하라고 하셨으니까 팩트 체크할게요. 예. 정종섭 행자부 장관. 뭐 총선 승리 하고 이렇게 건배사 했었던 바로 그분입니다. 신이 났어요. 목소리가. 아이고 제가 드디어 목소리의 힘이 윤상직 파우드에서 이제 바뀌었어요.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도 영남 쪽으로 출마하겠다라고 네. 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주로 어디냐면 이번에 왜 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나가려고 이렇게 눈독 들이는 기장 쪽에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예. 서울 서초갑. 여기 뭐 노란자 중에 노란자죠. 박상도, 윤두현 전 수석, 예. 민정수석이죠 이분. 대구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역시 대구도 역시 대통령의 자장 안에 들어있는 TK 지역이죠. 그리고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 종로 나가겠다고 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난 그런 적 없고 부산인의 고향이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부산 출마를 검토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 예전에는 새누리당 아까 제가 새누리당 약간 칭찬했잖아요. 네.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 좀 칭찬했잖아요. 그때는 없겠다고. 뭔가 좀 이렇게 그 정치적인 지명도가 있고 급이 있고 이런 분들은 어려운 데로 나가고 예. 힘든 데로 나가서 전체 여권 전체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평상시 존경한다고 늘 강조해서 얘기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예. 공천 안 받으니 어떻게 했어요? 내가 보수 분열의 씨알이 셀수없다라고 하는 자기희생적인 멘트를 빡 멋지게 날리면서 그 총선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을 했단 말이죠. 백의종군 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랬던 여건이 그냥 좋은 자리만 찾아서 앞도 TK로만 몰려가고 예. 있는 것에 대한 뼈아픈 지적을 김용태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 예. 그리고 원래 대통령에게 쓴소리하기로 유명한 정두원 의원 등이 네.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 덕분에 이름 얻고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 뭔가 경력을 쌓은 사람들은 어려운 데로 좀 가라. 예. 서울로 좀 와라. 이러면서 느닷없이 김무성 대표에게 솔선수범하셔서 서울 험지로 이렇게 나오시는 건 어떠냐라고 김용태 서울시당 위원장이 제안을 했으나 제가 볼 땐 김무성 대표가 그래 예. 그렇게 하자라고 한들 아무도 김무성 대표를 따라서 험지 출마할 것 같지는 않다. 예. 지금 분위기는 계속 TK 쪽으로만 몰릴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엔 안효한 전 의원께 네. 개인적으로 죄송한 마음이지만 어려운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석 장관, 네. 행자부 장관,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연결식 주무장관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연결식을 준비하기 한창 바쁜 이틀 전, 하루 전, 3일 전 지역구 내려가서 딴 행사하느라 어린이 합창단 그 추위 속에서 덜덜 떨면서 연결식 삐걱삐걱 됐습니다. 주무장관들 정종석 장관 말고도 장관직에 마음 없고 이미 마음은 콩밭에 있다는 비판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자리 다 누리신 높으신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께서 왜 얄밉게도 험지에 안 나가고 좋은 자리로만 가서 배지 달겠다고 이러는 겁니까?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전 종종섭 장관 아직도 장관인 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몰랐습니까? 저도. 받는다고 했는데 예. 그걸 비춰온다면 정종석 장관의 그때 사태는 돌발 행동이었다. 예. 청와대의 의견 조율이 안 됐다는 게 지금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질문보다 더 센 답변이 나오니까 당황스럽네요. 네. 그리고 더 센 이야기 할까요? 예. 현 정권이 영남 정권 성향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영남 출신 인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선거는 고향 가서 하겠다. 아니, 고향 예. 가서 하다 보니까 다 영남 쉬운 텃밭이 돼버린 거죠. 예. 그게 좀 불편한 진실입니다, 솔직히. 예. 불편한 진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만약에 호남 출신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호남 출신 정권에서의 험지 이제 선거 내려가다 호남 가겠죠.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한국 정치 지형의 불행한 지역 구도의 현상이 지금 드러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신문 지적은 맞습니다. 사실 이 정권 하에서 굉장히 누렸던 분들, 했던 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국회에 들어가서 뭐 한석이라도 보태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뜻, 철학을 이어받겠다 한다면 한석으로 버틸 수 있는 관계는 낫지요. 그런데 이제 누구나도 버틸 수 있는 데가 한석 보태는 것보다는 네. 남들이 하기 어려운 데서
그리고 이제 특히 박근혜 정권 하에서 장차관 하신 분들, 뭐 고위직하신 분들 스펙 관리가 된 겁니다. 예. 어찌됐든 박근혜 대통령이 스펙 관리를 해줬습니다. 장관 자리를 만들어주고 뭐 총장 자리를 만들어주고 했다는 것은 그 스펙 관리를 충분히 이용하면 되는 것이죠. 스펙 관리 못했던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결단이 필요하고 사실 이제 선거라는 게 이번 근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경선을 치르다 보면요. 예. 이런 장관을 하더라도 수도권 나가면요. 현재 당협위원장 벽을 못 뚫습니다. 그러나 고향에 가면은 초중 고등학교 동창들 뭐 이모 할머니들이 다 이미 예. 선거 조직이 다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쉽게 안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안착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쉬운 대로 간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예, 예. 그래서 아무튼 우리 정치의 아이러니자 좀 어려운 모습이죠.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조간신문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여러 박 대통령의 사람들, 장관을 지냈던 인물들 중에서 박 대통령의 여성들이라는 제목이 붙은 면면이 나왔는데 조윤선 전 장관, 김행전 대변인, 김희정 전 장관. 출마 지역 볼까요? 조윤선 전 장관 서울 서초갑, 김행전 대변인 서울 중구, 김희정 전 장관 부산 연제구. 김희정 장관은 장관들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는 총선 나간다 밝혔던 그 장관인데 예전에 한나라당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있었으니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거나 혹은 편하게 장관직을 돌아왔던 사람은 그 다음 선거에 험지로 나가서 모범을 보여라 라는 전통이 있었으나 그 전통 어디로 간 거죠? 이번에 깨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깨진 이유는 그 오픈 프라이머리 때문이에요. 그 과거에는 이런 그 장관이나 이런 정치 신인들은 좋은데 보내요. 뭐 서초, 강남, 갑을 이렇게 해서 정치 신인을 보내서 등용문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경력 관리가 된 사람들은 나가서 야당의 거물하고 싸워가지고 이제 돌아오면은 이제 입지가 탄탄하게 되는 건데 이번에 뭐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분위기가 있으니까 어디든 나가서 내가 해볼 만해 예. 이렇게 되니까 그런 정치의 불문율이랄까 이런 것이 깨졌고요. 박근혜 여자들이 나가는 거는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사실 박근혜 여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박근혜 정부가 여성 장관이 거의 없어요. 없긴 했죠. 예. 없긴 했은 게 아니라 없어요. 없어요. 여성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없었어요. 근데 윤진숙 해서 그러니까 제 초기에 지금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초창기에 장관이 우리 5명의 여성일 때가 있었어요. 상징적으로 대표성. 그런데 없어요. 그 없는 중에서도 이제 있었던 몇 사람이 조윤선 정무수석과 김행 대변인하고 김희정 장관인데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좀 쉬운 대로 이렇게 골라서 나가고 본인들이 아마 여러 군데를 접촉을 했을 텐데 그나마 가장 쉽고 여성이 좀 당선되기 쉬운 대로 가서 좀 쉬운 대로 골라간다는 거에 여성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예외가 아니다. 그건 저는 이제 여성인 비례에서도 상당한 특혜를 주지 않습니까? 예. 뭐 홀수 번호를 여성을 주니까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해서 뭐 사시행시, 뭐 공무원 시험 할 거 없이 여성이 불풍을 일으키고 육사수석도 여성이 하는 마당에 여자도 이제 너무나 특혜에 숨지 말고 좀 당당하게 붙어서 올라가는 예. 모습 보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이 여자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약간 자기 그대 이름은 여자다. 근데 정치권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예.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성 할당을 통해서 비례라든가 지역구에 저 나은 지역을 배려하는 게 서 시장님 근데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죠. 아닙니다. 그래서 예. 그 여당 얘기 나와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문제는 근데 대통령의 여자가 약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뭔가 박근혜 대통령 선거의 여왕 아닙니까? 그렇죠. 선거하면 다 이기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임을 자임하는 여자들은 특히나 그 험지에 나가서 수도권 그 경합 지역에 나가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국민들부터 검증받아서 이번 기회에 국정의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험지에 나가시죠. 대통령의 여자는 절대 약자가 아니다. 예. 네. 그래서 험지에 나가야 한다. 험지에 나가야 된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여당을 향해서 야당을 향해서 각각의 돌직구가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새겨 들으면 국민들의 지지가 뒤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됩니다. 원래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쓴 법입니다. 저희가 만든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겠다는 청년 수당. 청년들 중에서 취업이 안 되는 청년들 일부를 골라서 한 달에 50만 원씩 쥐어주겠다라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 공약 청년 수당인데요. 이를 두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종섭 장관과 박원순 시장이 한판 붙었습니다. 말싸움을 벌였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설전을 벌였는지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 명은 행자부 장관. 행정부의 예산을
총괄하는 행자부 장관이고 또 다른 사람은 서울시의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서울시 수장입니다. 행자부 장관과 서울시장 간에 이런 설전이 있었는데요. 정조섭 행자부 장관이 먼저 입을 쪘습니다. 청년수당 정책, 과도한 복지는 범죄로도 규정할 수 있다. 청년수당 정책을 과도한 복지로 규정을 하면서 그건 범죄로 규정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책의 차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건 지나치다, 과한 발언이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그러자 정조섭 행자부 장관은 처벌 조항이 없다. 이럴 경우는 지방교부세로 컨트롤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게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를 확 줄이겠다. 서울시가 이렇게 자꾸 독자 노선을 간다면 이렇게 밝히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방정부의 사회보장 제도를 막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한마디도 지지 않고 이렇게 설전을 벌였는데 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수당이 과연 적정한가라는 논란 하나. 그 두 번째, 그것을 범죄로 규정한 정종섭 장관의 발언은 적당한가. 이 두 가지 논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 정성희 위원님.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이게 카톡 대화가 오갔어요. 사실 어저께 예. 국무회의에서 오간 내용이라는데 전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사회보장 제도는요, 지자체의 특성과 관계없이 정부가 중앙정부와 일관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예를, 미국은 사회보장 제도가 없으니까 다른 나라, 유럽을 예를 들어볼까요? 유럽의 예를 들어 프랑스의 어느 주가 뭐 청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수당을 준다 이렇게 하면은 프랑스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글로 올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난민들이 시리아에서 쏟아져 나오지만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북유럽이죠. 거기 복지가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라는 거야 사회보장 수단이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는 똑같아야지 맞습니다. 뭐 누리과정이나 예. 무상급식이나 그렇고 맞죠. 그런데 이제 특히 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은 청년 중에서도 성남시와는 다르게 급여가 적은 일부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 좀 차별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종석 장관이 이걸 예. 범죄다라고 하는 거는 그 헌법학자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청년수당을 제공한, 청년수당이라기보다는 유럽에서는 기본급이라고 그래가지고 청년들한테 주는 게 있는데 그러면은 유럽의 모든 국가가 다 범죄 국가입니까? 그거는 굉장히 좀 상식에 어긋나고 헌법학자로서의 정체성도 의심스러운 그런 발언이죠. 예. 이 설전이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배경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이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발의가 된 겁니다. 개정안이요. 어떻게 발의가 됐냐면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할 때는 중앙부처랑 협의를 해야 한다. 예. 만일 협의를 하지 않을 때는 교부세를 그 사업 예산만큼 복지에 쓴 예산만큼 교부세를 깎을 수 있다라는 개정안을 발의를 한 거예요. 예. 이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남시와 서울시한테 경고를 날린 거죠. 왜 중앙부처랑 합의 안 하고 자꾸만 복지를 해? 라고 경고를 날리면서 안 그러면 이제 돈 깎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나온 발언입니다. 예. 이게 우리가 뭐 범죄로도 규정할 수는 있었지만 차마 범죄로 규정을 하진 못하고 그냥 교부세 깎는 정도로만 할게 라고 하니까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야 정책의 차이가 범죄야 라고 하면서 이제 발끈을 그렇죠.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저는 정 의원님의 말씀에 거의 99%, 100% 거의 동의합니다. 예. 복지라는 거는 국가적 담론입니다. 우리가 선별적 복지를 할 것인지 보편적 복지를 할 것인지 이거는 모든 국가적 담론이고 오랜 시간 동안 논의돼야 될 담론인 건데 어떠한 지방자치단체마다 각자의 입장을 달리한다면은 국가적 담론 자체가 흔들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좀 통일되고 일관된 복지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시만 독자적으로 치고 나가서 안 네, 된다. 그렇습니다. 그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여당의 이 시점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은 이게 야당 몫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여당이 자꾸 이걸 하네요. 예. 오버 금지. 왜 그렇게들 오버를 합니까, 대체? 예. 그러니까 폭력 시위한 거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면적 복면 시위 금지한다든가 그리고 나선 복면을 쓴 사람을 IS 대원으로 묘사한다든가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범죄라고 한다든가 정정섭 장관은요. 알고 봤더니 지금까지 장관이신 그 정 장관님, 현 장관님은 서울대 법대 학장도 하셨고 되게 고명한 학자셨어요. 원래 법학자들 특징이 절대 센 발언을 안 합니다.
리스크를 피해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하고 그래야지 아니할 수도 없다라는 표현으로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는 게 법조인들의 특징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잘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아닌 게 몇 개인지 세봐야 돼요. 처음 그래서 그런 게 법조인의 특징인데 이분이 자꾸 이렇게 센 발언을 하시는 걸 보니 자기 정치를 꿈꾸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런데요. 박원순 시장과 발맞추고 있는 시가 한 시 더 있었으니 성남시. 이재명 시장도 이번 정부의 지방교부세 제한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서울시가 함께 독자 노선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내놓은 교복은 중고등학생들에게 교복값을 전면적으로 공짜로 주겠다. 이른바 무상교복 들고 나왔는데 이거 야당이 선거철만 되면 들고 나오는 무상복지 시리즈 중에 하나가 아닌지 조심스럽게 우려가 되는데. 뭐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던 청년수당을 전면적으로 지금 주겠다고는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장관이 또 말로는 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안 지죠.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자꾸 이렇게 간섭하고 이러니까 정 그렇게 성남시의 어떤 권한에 간섭하고 싶으면 성남시장이 출마해라. 보건복지부 장관. 확 그냥 했거든요. 저는 뭐 정성희 위원과 또 우리 이문선 변호사 하신 말씀이 뭐 너무 공감이 가서 더 드릴 말씀은 없으나 또 이게 야당 쪽이니까 한 말씀을 얻는다면 정경섭 장관의 범죄 발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에 대한 테러다. 알로카시옹이라고 그럽니다. 발음이 맞나 모르겠어. 알로카시옹. 거기서 프랑스에서 똑같습니다. 서울시처럼 구직 활동을 약속한 18세에서 26세 사이의 청년들에게 우리 돈으로 약 57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범죄라고 그러면 프랑스에 대한 테러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는 아무리 들어봐도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용 발언이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건전한 복지와 관련된 국가적인 정책 논쟁, 이거를 가로막는 것이 오히려 큰 범죄 행위죠. 이거 건강하게 끌어갈 수 있는 책임은 장관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출직 공직자들, 뭐 서울시장이나 뭐 성남시장은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행위의 뒤에는 사실 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을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부릅니다. 포퓰리즘이죠. 그래서 뭐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지난 몇 년 전부터 포퓰리즘 논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표를 얻기 위한 지자체장들의 행위는 전염병과 같습니다. A란 지자체에서 무슨 정책 성공해서 제세했다면 B는 따라갑니다. 재정 능력과 상관이 없이. 지금 서울시나 성남시는 그나마 재정 규모가 나은 나라 지역입니다만 더 나쁜 지역 굉장히 많아요. 이 따라갈 때 대한민국이 포퓰리즘에 늑에 빠진다. 큰일입니다. 이것만 막아야 된다 의미에서 이런 경고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오늘의 피날레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지금 제 뒤에 이 창문으로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겨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성탄절. 성탄절 하면 연달아 떠오르는 게 바로 구세군 자선 냄비인데 제 뒤에 광화문 광장에도 구세군 자선 냄비가 설치가 돼 있는데 아마 언뜻 저희 돌직구쇼 시청하시면서 구세군 자선 냄비 설치됐구나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피날레 기사는 바로 이 구세군 자선 냄비 기사입니다. 온 세상을 따뜻하게 구세군 자선 냄비 시종식에서 어린이 합창단 기념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옷을 따뜻하게 입고 왔네요. 다행입니다. 어린이들 벌벌 떠는 거 보기 안타까웠는데 구세군은 이날 시종식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전국적으로 거리 모금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온 젊은 엄마가 어린 아이를 통해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구세군 자선 냄비에 자선 성금을 넣고 있는 그런 사진도 벌써부터 조간신문에 보도가 돼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구세군 자선 냄비. 저도 오늘 방송이 끝나고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구세군 자선 냄비에 적지만 성금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눔을 통해서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